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천대유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전직 법조기자 김만배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1호의 실제 주인은 바로 나라고 인정하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주인이라는 의심을 일축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온갖 의혹을 두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얼토당토 않다면서 전면 부인했습니다. 먼저 공윤선 기자입니다. 2주 전 경찰 참고인 조사를 위해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오늘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사 앞에 섰습니다. 첫 질문엔 고개부터 숙였습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이런 소동을 일으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온 각종 의혹들에는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우선 1,200억 규모의 배당 수익을 올린 천화동인 1호의 주인, 바로 김 씨 자신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차명 소유가 아니냐는 의심을 일축한 겁니다. 바로 접니다. 유동규 씨가 주인이라면 저한테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하지 왜 정민용 변호사한테 돈을 빌렸겠습니까? 특혜 대가로 700억 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주기로 했다는 이른바 700억 약정설. 또 법조계 등 고위급 인사들이 망라된 50억 약속 클럽 역시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선고 전 권순일 당시 대법관을 찾아가 재판 청탁을 했다는 의혹엔 터무니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이 동양 선배라 사업 관련 자문을 구했을 뿐이란 겁니다. 사법부가 세간의 호사가들이 추측하고 짜집기 하는 생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토당토 않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지급된 퇴직금 50억 원에 대해선 일각에선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름의 절차를 통해 정상적으로 처리했다고 기존 입장을 사실상 되풀이했습니다. MBC 뉴스 홍윤선입니다. 민관 합작 사업인 대장동 개발에서 김만배 씨는 민간 부분에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한 만큼 검찰이 묻고 확인할 게 많습니다. 현재 조사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민지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해가 졌지만 조사가 당장 끝날 분위기는 아닌 것 같죠? 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조사 10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그동안의 강도 높은 조사를 토대로 김 씨를 둘러싼 의혹들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검찰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누군지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선 김 씨가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반면 정민용 변호사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자기 거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냈죠. 김 씨는 또 자신이 실소유주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주요 관련자들의 입장과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혼란스럽게 뒤섞여 있습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가 누구냐는 건 이번 수사가 윗선으로 올라갈지를 가늠할 핵심 의혹인 만큼 검찰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이미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만큼 그 뇌물을 준 의혹을 받는 김 씨 역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도 유 전 본부장을 다시 불렀는데 두 사람 간 대질 조사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의혹으로 등장한 화천대유의 로비 자금을 더하면요 350억 원 정도란 말이죠. 그 대상 중에 하나로 이제 성남시 의회가 지목됐어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화천대유 50억 클럽의 진위 여부와 함께 최근 정영학 녹취록에서 언급된 실탄 350억 원도 밝혀져야 할 쟁점입니다. 특히 성남시 의장에게 30억, 시의원에게 20억을 줬다는 의혹도 조사 중입니다. 검찰은 2012년부터 성남시 의회를 이끌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의 통과를 주도한 최윤길 전 의장이 30억을 받았다는 녹취록 속 인물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조사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최 전 의장 등 성남시 의회 관계자들에게 로비 자금이 흘러갔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장동 의혹 수사는 천화동인 5호 정영학 회계사가 녹음 파일과 돈뭉치 사진을 검찰에 제출하면서부터 탄력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의혹 대부분이 이 녹음 파일에서 등장했는데 과연 전부 믿을 수 있는 건지 의심스러운 대목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국현 기자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지금까지 제기된 핵심 의혹들은 대부분 정영학 녹취록의 토대 위에 있습니다. 김만배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 수익의 25%를 약속했다는 것, 이후 700억 원을 약정했고 그중 현금 1억 원과 수표 4억 원 등 5억 원을 올해 초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했다는 게 대표적입니다. 이 돈을 김 씨가 준 뇌물로 본 검찰은 지난 3일 유 전 본부장을 구속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은 남욱 변호사의 비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표 4억 원을 발견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회계 자료엔 남 변호사가 김 씨로부터 받은 수표 4억 원을 운영비로 썼다고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 측은 4억 원은 유 전 본부장에게 준 뇌물이 아닌 게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녹취록에 대한 면밀한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이 돈이 유 전 본부장이 받은 5억 원의 일부인지 아니면 별개의 돈인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 회계사가 녹취를 시작한 시점에도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녹취록엔 유 전 본부장이 정 회계사와 언쟁 중 뺨을 때렸다는 언급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대장동 개발이 본격화되기 전인 2014년 초에 이뤄졌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사실이라면 2019년 이후 유 전 본부장이 모멸감을 줘 녹취를 마음먹었다는 정 회계사의 당초 설명은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김만배 씨 측도 녹취록은 편집됐다며 무삭제 파일로 진술의 맥락과 신빙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러 의혹들은 수익금 배분 등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특정인이 의도적으로 녹음하고 편집한 녹취록 때문입니다. 검찰은 녹취록의 신뢰성 규명에 집중하는 한편 김 씨가 녹취가 되는 걸 알면서도 불법으로 비춰질 말을 한 이유에 대해서도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민주당의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는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이 아닌 대전현충원과 질병관리청을 방문했습니다. 민주당의 지도부도 이재명 후보가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라고 규정하면서 본격적인 본선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이례적으로 서울이 아닌 대전 현충원부터 찾아 참배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에게 가장 먼저 인사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어 청주의 질병관리청을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정은경 청장 등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역대 대선마다 핵심 전략 지역이었던 충청에서 안보와 국가적 위기 극복을 강조하는 것으로 본선 행보를 시작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당 지도부도 경선이 끝나자마자 이재명 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하며 이 후보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이재명 당선! 이낙연 전 대표 측이 경선 결과에 반발하며 이의를 신청한 상태지만 송영길 대표는 당은 이재명 후보를 확정 발표했다며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를 향해 지사직을 사퇴하고 대선 후보로서 전념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경기도지사직을 정리하고 빨리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예비 후보 등록을 하셔서 본격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준비를 해야 됨을 강조하고 이 후보는 변방의 비주류에게 기회를 주신 건 변화와 개혁에 대한 열망 때문일 것이라며 더 유능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선 후유증을 의식한 듯 바짝 몸을 낮추며 원팀 정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나의 팀원이고 또 팀 자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성심으로 모두가 함께 흔쾌히 이 경기에 나설 수 있도록.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공동 선대위 구성을 위한 협의에 착수했는데 경선 결과에 반발하며 칩거에 들어간 이 전 대표 측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가 급선무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그런데 이낙연 후보 측은 경선 중간에 사퇴한 후보들의 표를 무효로 빼버린 건 인정할 수 없다면서 결선 투표를 하자고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사퇴한 후보의 표를 무효로 했을 때와 인정했을 때 결선 투표로 갈지 말지가 정반대로 이어지는 건데요. 먼저 쟁점이 뭔지 배주한 기자가 설명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경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에 이의 신청서를 냈습니다. 중도 사퇴한 후보들의 표를 무효 처리하지 않았다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는 과반이 안 되는 만큼 결선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원 당규를 오독해서 잘못 적용하면 선거의 정통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쟁점은 경선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는 특별당규 59조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당 선관위는 경선 도중 사퇴한 정세균, 김두관 후보의 표를 무효 처리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투표자 145만 9,992명 가운데 두 후보의 득표수가 빠지면서 유효 투표수는 143만 1,593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이재명 후보 득표율은 50.29%로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캠프는 후보자가 사퇴하기 전에 얻은 표는 유효로 봐야 한다면서 이럴 경우 유효 투표수는 145만 9,735표, 이재명 후보 득표율도 49.3%로 조정돼 과반에 미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 측은 과거 경선에서도 사퇴한 후보자의 득표를 원천 무효 처리했다며 선관위 해석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2012년도 대선 경선 당시에도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가 된 바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2002년 경선 때 중도 사퇴한 김근태, 이인재, 한화갑, 유종근 후보, 또 2007년 경선 때 중도 사퇴한 유시민 후보의 표를 모두 무효 처리한 바 있습니다. 2012년과 2017년에도 같은 규정을 유지했고 이때는 사퇴한 후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의 신청을 살펴보겠지만 다른 결론을 낼 여지가 거의 없다는 입장인데 이 전 대표 측은 불복 논란까지 감수하며 강경한 태도여서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자, 이렇게 이낙연 후보 측이 무효표 처리 문제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끝내 불복 논란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이 상황이 오게 된 배경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치팀 조명아 기자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조 기자, 네. 절차적으로 보면요, 경선 결과에 이의 신청을 한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사실상 경선에 불복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까? 네, 일단 이낙연 캠프 측에서는 경선 불복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축구에 비유하면 일종의 비디오 판독 요청이라는 건데요. 심판 판정이 잘못됐으니 다시 보고 정정해달라는 취지라는 겁니다. 네. 하지만 결과가 뒤집히지 않으면 승복 선언을 할 거냐는 질문에는 명확하게 답하지 않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네. 결선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든 노력을 다할 겁니다. 일단은 저희들은 지도부의 이런 현명하고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에 대해 당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후보에서 사퇴한 김두관 의원은 경선을 마치고 룰을 문제 삼는 건 분란을 낳는 일이라고 비판했고 정세균 전 총리도 원칙을 지키는 일이 승리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송영길 대표와 이상민 선관위원장도 경선은 끝났고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이라고 이의 신청을 일축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이제 경선 불복 아니냐 이런 논란을 지적을 감수하면서까지 지금 이렇게 나오는 이유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마지막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득표했다면 무효표 시비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3차에서 이낙연 후보가 득표율 62% 이상으로 압승하는 의외의 결과가 나오면서 시비가 불거진 건데요. 네. 이낙연 캠프 측은 대장동 의혹이 확산하면서 민심이 유리하게 바뀌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11%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데 결선 투표로 가게 되면 이 정도는 충분히 역전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당장 결선 투표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대장동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다양한 정치적 선택지를 열어두고자 하는 모습도 엿보입니다.
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경선 끝내고 이제 이낙연 후보 측하고 힘을 합쳐서 원팀, 뭐 공동 선대위 구성하고 뭐 이런 구상을 했을 거란 말이죠. 지금 뭐 난감하게 됐어요. 네, 이재명 후보는 일단 무효표 처리는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승복을 선언하지 않는 이낙연 후보 측에 할 말이 없진 않겠지만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역시 축구를 예로 들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네. 우리가 하나의 팀원으로서 제가 제 1번 공격수 역할을 맡게 됐지만 골키퍼도 중요하고 윙도 중요하고 미드필더도 다 중요한 그게 바로 팀 경기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재명 캠프는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도 좀 다르게 분석했는데요.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심이 바뀐 징후는 전혀 없고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득표한 서울 권리당원 투표 결과만 봐도 여론이 달라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3차 투표 결과는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조직 동원이나 역선택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갈등이 길어지는 게 대선에 절대 좋을 게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할 거란 말이죠. 이게 지금 수습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민주당 지도부가 이른바 비디오 판독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지만 이낙연 캠프는 여전히 승복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부정선거라는 말까지 꺼내면서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나옵니다. 당장 야당은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으로 심판을 받았다며 민주당 1위 후보를 갈라치는 공세에 나섰는데요. 문제는 이재명 후보나 당으로서도 당장은 뾰족한 수습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이미 대통령 축하도 받았고 현충원까지 참배한 만큼 결선 투표를 수용하기도 쉽진 않은데요. 다만 이재명 후보 측은 이낙연 전 대표가 공멸할 걸 알면서도 경선 불복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팀의 조명아 기자였습니다.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된 국민의힘 본경선은 호남에서 시작을 했고 후보들은 기다렸다는 듯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공세를 폈습니다. 본경선의 첫 TV 토론도 오늘 열렸는데요. 후보들 사이 신경전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이 일제히 광주를 찾았습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에 이어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당 지도부와 회의를 열고 취약지인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호남에 내놓기 부끄럽지 않은 후보들이라며 원희룡, 유승민, 홍준표, 윤석열 후보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학생운동을 통해 독재와 맞서왔던 후보, 5.18 묘지를 참배했던 후보, 호남의 사위를 별칭으로 가지고 계신 후보, 독재자에게 중형을 부용했던 후보. 윤석열 후보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호남의 지지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고 홍준표 후보는 야당도 비리에 휩싸인 후보로는 이길 수 없다며 윤 후보까지 겨냥했습니다. 법과 상식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5.18의 정신을 독점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 무슨 범죄자 대선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깨끗한 홍준표가 영원한 화해하는 그런 세상을. 본경선 첫 TV 토론에선 정법 논란으로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정법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내 손바닥이 빨간 이유가 손바닥에서 에너지가 나가기 때문이고 이걸로 암 걸린 환자가 피를 토하고 암을 낳았다.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믿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야말로 칼 같은 이성과 증거와 이런 합리화 이런 거에 의해서 업무 알겠습니다. 결정을 한 사람인데. 원희룡, 윤석열 후보는 가난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놓고 맞섰습니다. 대통령이 되려면 가난에 대한 철학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가난한 사람도 이해하고. 저희가 클 때는 주변에 가난이라는 게 일상화돼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늘 보고 느끼고 자랐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앞으로 9번의 토론을 거쳐 한 달 뒤 최종 후보를 선출하게 됩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동료 선수들을 비하하는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논란을 빚은 심석희 선수. 오늘 입장문을 통해서 동료들에게 사과하면서도 고의 충돌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심석희 선수를 다른 선수들과 분리 조치하고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명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흘 전 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공개된 평창올림픽 당시 심석희와 대표팀 A 코치가 나눈 문자 메시지 대화입니다. 대표팀 동료 선수들의 인성을 거론하고 자신도 함께 딴 금메달이 창피하다는 등 비아냥과 욕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브래드버리 만들자는 코치의 문자에 심석희가 그렇게 하자는 반응을 반복합니다. 브래드버리는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1000m 결승에서 앞선 선수들이 충돌로 넘어지는 바람에 어부지리로 금메달을 딴 호주 선수로 대표팀 동료를 상대로 고의 충돌을 모의했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평창올림픽 1000m 결승에서 심석희와 최민정이 서로 엉켜 넘어져 메달 획득에 실패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자 대화 내용을 실행에 옮긴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던 대한빙상연맹은 오늘 선수촌에서 함께 훈련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심석희를 일시 퇴촌 조치했습니다. 금을 열린 경기도한상위원회에서 해당 건에 관련해가지고 심석희 선수를 국가대표 훈련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연맹은 또 당장 다음 주 열리는 1차 월드컵을 포함해 4차 월드컵까지 심석희의 대회 파견을 보류하고 브래드버리를 언급한 고의 충돌 의혹에 대해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실체를 면밀히 들여다본 후 추가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빙상연맹의 퇴촌 결정 전인 지난주 금요일 이미 선수촌을 나온 것으로 알려진 심석희는 오늘 소속사를 통한 입장문에서 동료 선수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평창올림픽 당시 조재범 전 코치의 폭행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안했다며 다만 고의 충돌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을 1위로 통과하며 화려한 부활을 누렸던 심석희. 올림픽이 11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욕설 파문에 고의 충돌 의혹까지 겹치며 출전 여부마저 불투명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명지입니다. 현대차가 광주형 일자리 공장에 위탁해 생산하고 있는 경차 캐스퍼가 올해 생산 계획을 2배 이상 초과하는 등 판매 돌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 노조가 캐스퍼의 온라인 판매를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이유가 뭔지 정인곤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 공장. 현대자동차가 19년 만에 내놓은 경차 캐스퍼 생산이 한창입니다. 지금까지 2만 5천 대 이상 예약돼 당초 올해 생산 계획을 2배 이상 초과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노조가 이 같은 판매 돌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캐스퍼 성공이 다른 차량의 온라인 판매로 이어지면 현대차 영업직 직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노조는 사측의 일방적인 인터넷 판매 통보로 6천 조합원의 고용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인터넷 판매 금지를 위한 재협의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노조의 강경한 반응에 현대자동차는 캐스퍼 이외의 온라인 판매 계획은 없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앞서 기아자동차도 전용 전기차 EV6의 온라인 판매를 계획했지만 노조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그렇지만 완성차 업계에서 온라인 판매는 이미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지적입니다. 전기차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테슬라는 오프라인 판매점이 단 한 곳도 없고 수입차 1위 벤츠도 지난 8일부터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까지 덮쳐가지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매장 찾기를 잘 안 하잖아요. 디지털화 과정에서 코로나19가 터짐으로써 더 약간 빨라지는 거죠, 지금. 자동차 산업이 급변하는 가운데 판매 방식도 다양해지면서 노사 모두 자칫 경쟁에서 뒤처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자동차 한 대를 사려면 최소한 몇 달을 기다려야 하고 새로 나온 최신 휴대전화 역시 없어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계 경제가 코로나에서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이 공급망 대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유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현대차 투싼 하이브리드. 주문이 3만 2천 대 밀려 있는데 이번 달 생산량은 고작 1,000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동남아시아에서도 지금 반도체가 아예 안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6개월에서 한 10개월 딱이라고. 제네시스 G80은 지금 계약하면 3개월, 기아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11개월 뒤에나 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도 비슷합니다. 지난 1일부터 사전 예약을 시작한 아이폰 13. 반도체가 모자라 생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예약하신 분들도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기약이 없는 거예요? 재고가 엄청 기다려요. 반도체만 모자란 게 아닙니다. 맥도날드는 배달앱에서 감자튀김 주문을 할 수 없게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냉동 감자튀김은 미국에서 들여오는데 해상 물류 대란 때문에 수입을 못한 겁니다. 공급망 대란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우유가 부족해 맥도날드에서 밀크쉐이크를 20일 동안 팔지 못했고 미국은 대형마트에서 휴지와 생수 같은 생필품의 1인당 구매 수량을 제한했습니다.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우선 재고가 부족합니다. 세계 각국이 일상을 회복하면서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지만 코로나로 줄어든 생산량은 이걸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양을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돈을 뿌렸거든요. 떨어질 때의 이 충격을 완화시켰는 것은 좋았는데 문제는 회복기에는 그 돈들이 과잉 수요를 유발하는 그런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물류도 막혔습니다. 영국은 기름을 실어 나를 트럭 운전사들이 없어서 주유소에 기름이 동이 났습니다. It's empty. How am I going to get to work on Monday? You with me? I'm done. I've been to 3 stations. 미국도 트럭 운전사가 부족해 로스앤젤레스 항구가 막혔습니다. 해상에서 기다리는 컨테이너선이 60개에 육박합니다. Containers are sitting on port for an average of 6 days compared to 2 days wait in more normal times. 이렇게 사람이 부족해진 건 코로나로 대거 일자리를 떠났던 사람들이 국경 봉쇄로 아직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서효정입니다. 세계 공장 중국에서는 전력이 부족해서 원자재 채굴과 공장 생산이 줄줄이 멈춰서고 있습니다. 공급망 대란에 기름을 붓고 있는 건데요. 이런 공급망 대란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장은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지만 구조적인 원인들까지 겹쳐 있기 때문인데요. 이어서 김윤미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계 최대 석탄 생산국이자 석탄 수입국인 중국. 요즘 석탄이 없어 전기를 못 만듭니다. 중국 31개 성 가운데 20개 성에서 지난달 전력 공급이 제한됐습니다. 공장들은 가동을 중단하거나 조업 시간을 크게 줄였습니다. 석탄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전력 생산의 60%를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데 경기 회복으로 수요가 늘면서 화력 발전용 석탄 가격이 1년 만에 3배 넘게 뛰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호주산 석탄의 수입을 금지한 것도 전력난을 키웠습니다. 이건 미중 패권 전쟁 때문입니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호주를 끌어들이면서 호주와 중국의 관계가 크게 틀어졌습니다. 미국은 지난 60년 동안 영국에만 제공하던 핵 잠수함 기술을 최근 호주에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은 국제 공급망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미국이 국제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시키자 중국은 자체 기술을 키우겠다며 반도체 굴기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 유럽연합까지 가세하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안정적으로 돌아가던 국제 분업 체계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운송난이라든지 물류난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 코로나가 좀 풀리면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미중 경쟁은 당분간 10년, 20년 계속 갈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공급망의 혼란이나 재편은 계속 될 거로 보여지고요. 전 세계적 과제로 떠오른 탄소 중립 역시 기존 에너지 공급 질서를 흔들고 있습니다. 당장 중국이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석탄 대신 천연가스를 대거 수입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이 불안하면 가장 문제는 물가입니다. OECD는 올해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2%로 기존보다 0.4%포인트 올려잡았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코로나19 새 확진자가 70일 만에 1,2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연휴 동안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이지 감소세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마친 인구 비율은 이제 60%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조희영 기자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을 맞은 김포공항의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 여행에서 막 돌아온 듯 짐가방을 든 시민들이 진단검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랑 같이 간 여행이어가지고 학교랑 유치원 가려면 이게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번 한글날 연휴 기간 이곳 선별진료소에선 600건이 넘는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이뤄졌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97명. 휴일을 맞아 검사 건수가 줄어들며 확진 규모는 70일 만에 1,3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급증했던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도 400명 넘게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확산세가 꺾인 것인지 판단하려면 적어도 이번 주까지 추이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휴 이후에는 검사량이 증가하고 이동량도 증가하면서 다시 그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영향은 최소 일주일 정도로. 긍정적인 부분은 추석 연휴 이전 40%를 간 넘었던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3주 만에 60%에 육박했다는 겁니다. 정부가 밝힌 위드 코로나의 전제 조건인 접종 완료율 70%까지는 550만 명이 남은 상황. 방역당국은 확실한 백신 효과를 위해선 2차 접종까지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2차 접종일 변경이나 잔여 백신을 활용해 신속히 접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확진자 규모와 백신 접종률 등을 고려해 이번 주말 종료되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거리 두기 조치 연장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일상 회복을 시도하고 있는 유럽이나 미국도 백신 패스나 접종 의무화를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백신을 맞지 않으면 무급 정직 처분을 내리겠다고 발표하면서 대규모 반대 시위로 번졌습니다. 손영 기자입니다. 이탈리아 수도 로마. 헬멧과 방패로 무장한 경찰들이 시위대의 곤봉을 휘두릅니다. 물대포와 최루탄까지 등장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총리 집무실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Diciamo che se sono un cittadino libero, ok? Decido io se voglio fare il Green Pass o meno, se voglio avere il Green Pass o meno. Nel momento in cui tu mi stai obbligando, già non si parla più di democrazia ma di dittatura. 시위대 규모는 만여 명, 12명이 체포되고 38명의 경찰이 다쳤습니다. 시위의 발단은 코로나 백신 패스입니다. 정부가 오는 15일부터 백신을 맞지 않는 근로자에게 무임금 정직 처분을 내리겠다고 한 겁니다. 어기면 최대 200여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한 건 이탈리아가 처음입니다. 이탈리아는 백신 접종률이 80%에 달하지만 정체되자 강경책을 내놓은 겁니다. 프랑스도 반대가 거셌지만 백신 패스 도입 후 접종률이 빠르게 올라가자 다음 달까지였던 의무화 기간을 내년 7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미국도 몇 달째 50%에 머물러 있는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백신 접종 의무화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To require all employees with more than 100 people, this is within in the purview of the Labor Department, to ensure their workers are fully vaccinated. 유나이티드 항공이 끝내 백신을 거부한 직원 320명에 대해 해고 절차에 들어가는 등 기업들도 호응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영국은 정치권과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백신 패스 도입을 철회했고 덴마크는 백신 패스를 도입했다가 접종률이 높아지고 확진자 수가 줄자 폐지했습니다. 어느 나라든 백신 패스 도입은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차별 금지 등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조건이 모두 다른 상황에서 각 나라들의 서로 다른 결정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손영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 우리 정부도 백신 패스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접종을 할 수 없는 사정도 존중하라는 목소리 때문에 백신 패스가 미접종자한테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백신 접종을 마친 이들한테 혜택을 더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어떤 방식인지 이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한 채 앞만 보고 앉아있는 극장 상영관. 마주 보면서 대화를 하거나 하는 게 거의 없고 한 방향으로 영화를 관람하고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다는 그 환경이고 이처럼 영화관과 결혼식장, PC방은 다중이용 시설의 감염 위험도가 가장 낮은 3그룹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유흥시설과 무도장 등은 가장 위험한 1그룹에 속합니다. 백신 패스가 도입되면 3그룹부터 우선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접종 완료한 사람을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는 등 혜택을 주되 감염 위험이 낮은 시설부터 시작하고 감염 위험이 큰 시설까지 한꺼번에 제한을 풀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시설의 감염 위험과 백신을 맞았냐 안 맞느냐는 개인의 감염 위험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풀어주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설도 위험이 높고 개인도 위험이 높은 거는 제일 마지막 단계로.
전문가들은 백신 패스의 목적이 미접종자의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데 있다기보다 기존 거리 두기를 안전하게 완화하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미접종자들을 불편하게 해서 접종하게 하겠다. 그거는 이제 유럽에서 접종률 안 올라갈 때 썼던 컨셉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가중 이용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이 때문에 미접종자의 시설 이용을 제한하기보다는 접종 완료자에게 더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백신 패스 제도가 이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접종 완료자에겐 현재 10시까지인 영업 종료 시간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 등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차를 맞았는데 심각한 알레르기 부작용이 있었다 그러면 의사로서도 우리가 그거를 계속 두 번째 꼭 맞으시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 특별한 불이익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만 최대 5,000명대 하루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정부 예측이 나온 만큼 백신 패스가 도입돼도 인원수 제한 등의 규제가 당장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알고 보니 시작합니다. 오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검찰에 출석했죠. 밝혀져야 할 대장동 특혜 의혹 중에는 화천대유의 초호화 법률 고문단의 역할, 이에 대한 뇌물성 대가 여부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법조기자로만 20년 가까운 세월을 보낸 김만배 씨는 화천대유 고문단을 좋아하는 형님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대가성은 없었고요. 그냥 저랑 친하게 제가 잘 좋아하던 형님들인데. 대체 기자로서 이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왔던 건지 김 씨가 작성한 기사들을 통해 유추해봤습니다. 김만배 씨의 본격적인 법조기자 이력은 2003년부터 시작됩니다. 2004년 머니투데이 이직 후 그가 17년 동안 쓴 기사는 550여 개였습니다. 1년에 평균 32개 정도니까 그닥 기사를 많이 쓰진 않았습니다. 특히 관심 분야는 검찰 법원 인사와 하마평 관련 기사로 보입니다. 2009년 그가 쓴 기사는 50개였는데 그중 11건이 인사 관련 기사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박영수 전 특검, 그리고 곽상도 의원의 퇴임 소식이었습니다. 수사검사의 맏형, 기계에 있는 검사, 특수수사 교본, 무죄율 0% 경이적인 기록, 이렇게 각종 찬사와 함께 퇴임과 변호사 개업 소식을 전했습니다. 2010년부터는 취재의 폭이 더 넓어집니다.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법조계 고수를 찾는다는 변호사 소개 기획 코너를 2년간 연재했습니다. 여기서도 곽상도 당시 변호사가 나옵니다. 또 2014년에는 법조 기자로서는 특이하게도 당시 재선된 이재명 성남시장과 부정부패 척결을 주제로 단독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만배 씨는 2015년 화천대유를 설립했습니다. 이때 화천대유 고문이었던 박영수 변호사가 특검에 임명되자 일당백 특검 등 특검에 힘을 실어주는 기사들을 연거푸 작성합니다. 대장동 분양이 시작된 2018년부터는 김 씨의 기사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쓴 기사는 단 4건이었습니다. 2019년 대법원의 일제강제징용 대상 판결이 외교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이에 소수 의견을 낸 권순일 대법관을 옹호하는 칼럼을 쓴 게 법조기자로서의 사실상 마지막 기사였습니다. 지난 1월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발표한 언론윤리 헌장은 언론의 힘을 사적으로 남용하지 않고 이해상충을 경계하고 예방한다.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금전적 또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단순히 김 씨 개인의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출입처의 은밀한 관행, 특히 언론인의 이해충돌 문제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언론계 스스로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였습니다. 네, 이혼한 전 남편이 폭력 성향에다 아이들을 성추행까지 해서 엄마가 주소를 감추고 이사를 갔는데 그 전 남편이 어디 사는지 다 안다면서 찾아오겠다고 하면 어떨까요? 접근 금지 조치를 하면서 오히려 거기는 절대 가지 말라고 주소를 통보해 준 건데요. 이 공포스러운 접근 금지의 실태를 조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 이혼한 정모 씨는 전 남편과 함께 살던 초등학생 아들, 딸을 넉 달 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경찰이 남매를 성추행한 혐의로 전 남편을 조사하고 있다고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독소가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한테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날 바로 이제 데리고 왔어요. 결혼 생활 동안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데다 사냥용 총기까지 가진 전 남편.
언제 어느 때 화가 나거나 그러면 실제로 쐈어요. 실험을 해봤다.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혼 뒤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집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정 씨. 그런데 옛 시어머니가 2주 뒤 전화를 걸어 집에 정확한 주소를 대며 우리 손주들이 거기 있냐고 물었고 전 남편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접근 금지 끝나는 날 아빠가 데리러 가겠다며 자녀에게 협박성 문자도 보냈습니다. 집 주소가 전 남편에게 노출된 겁니다. 제 주소를 이렇게 다 알고 말을 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도대체 주소가 어떻게 새나간 걸까? 알고 보니 경찰이 전 남편의 성추행 혐의를 고려해 남매를 못 만나도록 정 씨도 모르는 사이 접근 금지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여 남편에게 결정문을 보냈는데 이 장소에는 접근하지 말라며 전처에 새 주소를 버젓이 적어놨던 겁니다. 정말 소름 끼치고 정말 또 무서웠어요. 모든 일상생활이 다 망가져서 지금. 현행법은 주소가 알려져 있다는 전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사를 간 경우에는 접근 금지 명령이 오히려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신청을 할 당시에는 적시를 안 하고 그게 좀 안타깝긴 안타까운데 경찰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법원에서 말짱 거거든요. 실제로 지난해엔 접근 금지 명령 결정문에서 별거 중인 아내의 주소를 알게 된 50대 남편이 아내를 찾아가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아내가 중화상을 입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허점을 메꾸려 주소가 아닌 사람을 기준으로도 접근 금지 조치를 할 수 있게 법이 개정돼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선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지원기관에서도 개정 내용을 모르는 경우도 많고 세부 절차도 사실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최근 5년간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때문에 내려진 접근 금지 명령은 무려 15,000여 건. 하지만 제대로 이 명령이 지켜지는지는 누구도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가해자를 위한 법이지 피해자를 위한 법이 아니구나. 그래서 계속 숨어야 되는 현실이구나 싶은 거예요.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중국에서는 가을 홍수로 175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가 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때이른 한파 때문에 가을 폭설까지 내렸습니다. 계속되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가뜩이나 어렵던 전력 사정이 더 나빠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저수지 수문에서 물이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불어난 물에 강은 거대한 바다로 변했습니다. 계속된 비로 지반이 무너져 기차 선로는 철골만 위태롭게 허공에 떠 있습니다. 곳곳에서 산사태도 속출했습니다. 一瞬间山体就下来了。没有，压倒的那个房子是一个储物的和厕所。 지난 2일부터 5일간 중국 내륙 산시성에 최고 285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산시성 10월 평균 강우량의 거의 10배로 역대 최대입니다. 때 아닌 가을 폭우에 무너지거나 물에 휩쓸려 간 집만 17,000여 채. 경찰 4명이 무너진 토사에 매몰돼 숨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111개 하천에서 홍수가 발생해 175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피해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산시성이 중국의 최대 석탄 산지라는 겁니다. 탄광 60여 곳이 폭우로 가동을 멈췄습니다. 중국 내 석탄의 30% 가까이를 생산하는 곳이다 보니 전력난이 더 심해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基本上停了4天，影响达到4天就是个2万多吨原米的产量。 이런 가운데 랴오닝성과 샨시성, 깐수성 등 중국 일부 지역에서는 갑작스러운 한파에 최고 8cm 폭설이 쏟아지면서 예정보다 일찍 난방 공급이 시작됐습니다. 今天是宜君本年度的第一场雪吧，反正挺惊讶的。反正今天呢，我是把袄子穿上了。 공장이 멈춰서고 신호등이 꺼질 정도로 전력난이 심해지자 중국 정부가 전기료를 올리기로 하는 등 해법을 찾고 있지만 폭우와 한파 등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전력난 해소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최근 스쿠버 다이빙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새로운 문화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바로 다이빙을 하면서 바닷속에 있는 쓰레기를 주워 나오는 활동입니다. 다이빙도 즐기고 해양 쓰레기도 줍고
실제로 이런 작은 노력들이 바다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데요. 이하라 기자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다이버들이 배에 올라타기 전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꼼꼼히 살핍니다. 동료들과 수신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면 안 되니까 우리가 천천히, 이게 천천히라는 뜻이겠다. 천천히 올라가자, 이런 거. 마지막으로 호흡기를 점검한 뒤 배에 올라탑니다. 다이빙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수심 15m가량 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바닷속에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어하자. 바닷속으로 들어가자 은빛 멸치떼가 반깁니다. 해초 사이에 물고기들이 숨어 있고 이리저리 헤엄치는 오징어와 마주치기도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제는 동해안에서도 노무라이깃 해파리가 보입니다. 수많은 해양 생물을 만나고 돌아가는 길, 모래 위에 버려진 폐그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다이버들은 지나치지 못하고 폐그물을 들어 올립니다. 철제 구조물에 폐그물까지 양손이 꽉 찼습니다. 군데군데 페통발하고 PT병이나 이런 쓰레기들이 보이긴 했었어요. 돌틈 사이에 손전등을 비추자 파란 구조물이 눈에 띕니다. 선박에서 떨어져 나온 쓰레기입니다. 버려진 쓰레기들은 바닷속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쓰는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 거기서도 많이 굴러다녀요. 그러면 좀 만들고 나오기가 좀 그래서 자꾸 지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이 해안에서만 이렇게 모은 해양 쓰레기가 일주일 사이에 무려 1톤가량이나 됩니다. 많은 물고기나 다른 그 해중 생물들이 이렇게 걸려서 뭐 죽거나 그런 것들이 안타까워서 올라올 때 그런 저렇게처럼 쓰레기를 이렇게 주워와서 한 해 수거되는 해양 쓰레기는 14만여 톤. 쓰레기를 하나씩 건져 올리는 다이버들의 작은 노력이 바다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넌 그렇게 지금 모습 그대로 내 곁에 있으면 돼.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가수 못지않은 실력을 자랑하는 이분들,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들인데요. 기존 대회들과 달리 우승 상금 같은 혜택은 없지만 코로나로 지친 학생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대회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의 이런 따뜻한 마음이 많은 학생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김경철 기자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 넓고 거칠은 세상 끝바다로 갈 거라고. 시원한 가창력과 섬세한 감정 표현, 가수를 방불케 하는 실력을 가진 이는 전교생 25명의 작은 시골 중학교 선생님입니다. 지나가면서 또 저를 놀리듯이 참가했던 노래를 같이 부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학생들하고는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학생들을 위로하기 위해 노래 경연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노래 부른 사람 중에서 선생님이 제일 잘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이승현 쌤, 화이팅! 선생님들이 벌이는 비대면 노래 경연 대회의 이름은 GTS 054. 경상북도 선생님 가수를 뜻하는 GTS에 경북의 지역번호 054를 붙였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들의 노래를 듣고 투표를 통해 실력을 평가합니다. 우승 상금도 없고 음원 발매와 같은 혜택도 없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희망의 노래를 불러주겠다는 마음 하나로 현직 교사 49명이 참가했습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의 영상 누적 조회수가 이미 40만 회를 넘어서는 등 온라인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기 학교 선생님이 나오면 열심히 또 댓글을 달기도 하고 특정 선생님들에 대해서 팬층도 많이 형성돼가지고 경북교육청은 최종 선발된 4명의 선생님과 함께 경북교육청 공식 음원의 뮤직비디오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이 되면서 홀로 사는 노인들을 돌보는 AI 로봇이 도입되고 있는데요. 잊은 물건의 위치도 알려주고 먹어야 할 약도 챙겨주는 등 맞춤형 서비스로 진화하면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인종 소리를 듣고 현관으로 움직이는 로봇. 귀가하는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합니다. 주인 다녀오셨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별일 없었지? 동작을 보여주고 횟수도 세며 함께 운동하고 외출하기 전에는 옷차림도 점검해줍니다. 외출하고 올게. 스타일 좀 봐드릴게요. 무난할 것 같아요. 마스크 착용하셔야죠. 그래. 홀로 사는 노인 등 고령층을 위한 AI 돌봄 로봇입니다. 사물은 물론 사람의 말과 행동을 인식해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등 10여 개 인공지능 기술이 로봇에 적용됐습니다. 빨간 컵 찾아줘. 빨간 컵은 작은 방 탁자에 있습니다. 잊은 물건의 위치도 알려주고 먹어야 할 약을 실제 먹었는지 확인하는 등 기존 돌봄 로봇보다 진화했습니다. 노인들이 이런 로봇이 있으면 즐거운 시간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제 홀몸 노인이 사는 가정집 등에서 지내며 노인 일상에 필요한 서비스를 시증 중인데 인식 정확도가 90%에 이릅니다. 고령자들이 오시면 이 안에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등의 정보를 로봇과 대화하면서 안내를 할 수 있는 자식만큼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기 시작한 AI 돌봄 로봇은 앞으로는 물체를 잡고 조작해 청소나 심부름을 돕는 역할도 예고하며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국내 대형마트 업계 2위인 홈플러스가 요즘 파업과 집회로 시끄럽습니다. 6년 전 국내 최대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가 인수를 했는데 그 이후로 잇따라 매장 문을 닫고 자산을 팔고 있는데요. 그만큼 일터가 줄고 있는 겁니다. 그 배경을 오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끝장투쟁 승리하자! 끝장투쟁 승리하자!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안산시청을 점거하고 지난 추석 연휴에는 80여 개 점포에서 파업도 했습니다. 노조는 홈플러스의 주인인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사실상 마트 사업을 접고 먹튀하려 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는 2015년 영국 테스코에게 7조 2천억 원을 주고 홈플러스를 인수했습니다. 당시 MBK 파트너스는 홈플러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조 원을 더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MBK 파트너스는 투자는커녕 오히려 홈플러스 매장을 잇따라 폐쇄하고 자산을 팔고 있습니다. 전국 141개 매장 가운데 이미 4곳의 문을 닫았고 곧 5곳도 추가로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을 팔아 MBK 파트너스가 현금화한 돈은 4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직원 수도 계속 줄였습니다. 2만 5천 명이던 직원은 지난해 기준 2만 800명으로 4천 명 넘게 줄었습니다. 외주와 협력업체 직원까지 합하면 모두 9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챙긴 현금은 인수 당시 빌린 돈의 이자나 배당금으로 썼다는 게 노조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홈플러스의 영업이익은 933억 원이었는데 인수할 때 빌린 돈 이자와 투자자 배당금으로 1,117억 원이 나갔습니다. MBK가 이렇게 부동산 시세 차익을 남기고 매장을 팔고 문을 닫으면 거기에서 일하는 우리들, 협력업체 직원들, 입장업체, 중소상공인들 다 어떻게 됩니까?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실제로 유통시장의 주도권은 빠르게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들이 점차 쇠퇴하고 있는 건 맞지만 다 홈플러스처럼 대응하는 건 아닙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일부 점포를 없애거나 희망퇴직을 실시했지만 최근에는 다시 오래된 매장을 재단장하고 오프라인만의 장점을 살리는 쪽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습니다. 유통이라고 하는 거는 100년 기업을 항상 가정하고 경영을 하거든요. 사모펀드라고 하는 거는 특정 기업을 M&A해서 가치를 높인 다음에 다시 되팔면서 수익을 만드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보니까 홈플러스사 측은 매출이 줄어들어 매장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자산 매각은 온라인 사업 투자를 위한 실탄 확보 목적이고 구조조정은 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하루아침에 날씨가 쌀쌀해져서 이제 정말 가을이 왔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하루였죠. 가을이 깊어지면서 수확을 앞둔 벼들도 이렇게 황금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느 때처럼 산으로 들러 나가서 계절을 마음껏 만끽할 순 없지만 영상으로라도 이 가을 정취 함께 느껴보시죠. 강서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순천만 습지 일대가 가을 내음을 풍기고 있습니다. 수확을 앞둔 논의 벼들은 노랗게 무르익었고 여름 내 푸르렀던 순천만 갈대들은 어느덧 갈색 갈대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갈대꽃이 가을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순천만에는 짙은 금빛 물결이 일렁입니다. 갈대가 있는 걸 보니까 좀 가을이 또 오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확 트여서 기분이 좋아요. 벼 수확기를 맞은 나간읍성 주민들은 볏짚을 엮어 지붕을 새단장하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여름의 폭우를 견뎌내며 낡아버린 초가지붕에 노란 새 옷을 입히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볏짚을 이형으로 엮어 헌 초가지붕 위에 쌓아 물이 새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시킵니다. 나간읍성 주민들에겐 한 해 가장 큰 연례 행사지만 점차 사라져가는 전통 문화입니다. 계속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이어온 이거 초가집기 사업이거든요. 옛날에는 기와집도 없었고 초가로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가을이 깊어질수록 지역 곳곳이 노란빛으로 물들며 가을 향기를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도쿄올림픽 파이팅 공사 김재덕 선수가 전국체전 양궁 고등부 경기에서 4관왕에 올랐습니다. 박지른 기자입니다. 예천 양궁장 앞에 이렇게 김재덕을 응원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올림픽 금메달의 여우는 고향 예천에서 열리는 전국체전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장대비가 내리는 쌀쌀한 날씨는 금메달리스트에게도 까다로운 변수였습니다. 김재덕은 보온팩으로 연신 손을 녹여가며 컨디션 조절에 애를 먹었습니다. 위기도 있었습니다. 8강전에서 김재덕은 첫 세트를 내줬지만 곧바로 8발 연속 10점에 꽂아 넣으며 전세를 뒤집었고 마지막 5세트를 한 점 차로 따낸 뒤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비를 넘기자 거칠 게 없었습니다. 결승에 오른 김재덕은 결국 세트 스코어 7대1로 승리하며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비의 영향 때문에 활이 좀 맞지 않을까, 잘 맞지 않을까라는 좀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이왕 이렇게 시합된 거 자신 있게 후회하지 말고 쏘자라는 마인드로 시작을 했습니다. 앞서 랭킹 라운드 30m와 50m, 70m에서 우승한 김재덕은 4관왕에 올랐고 양궁 7개 종목에서 모두 메달을 수확하며 생애 첫 전국체전을 화려하게 마무리했습니다. 한씩 꿈을 이뤄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랜드슬램으로 목표를 또 잡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그냥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재덕은 이달 말 열리는 국가대표 1차 선발전을 시작으로 내년 아시안게임을 향한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MBC 뉴스 박두린입니다. 프로농구 KT 정성우와 마이어스 선수가 합작한 멋진 엘리옵 덩크입니다. 손발이 척척 맞네요.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가을이 갑자기 속도를 내는 듯 날이 무척 쌀쌀해졌습니다. 비구름 후면으로는 북쪽의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내일 아침 출근길도 서울이 15도, 대관령은 9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봉화 등 남부 내륙 산지도 1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출근길에는 도톰한 가을 외투를 챙기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또 남부지방은 내일 오후까지 비가 이어질 텐데요. 지금은 비의 강도가 약하지만 특히 제주도는 내일 아침부터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제주도에 최고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경상도 등 동쪽 지방은 20에서 70mm, 수도권에도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수도권 지방의 비는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 오겠고요. 비가 그쳐도 하늘은 온종일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5도, 춘천 14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전주 20도, 대구 19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토요일에는 전국에서 비가 오겠고요. 이후로는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4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극심한 기온 변화에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 마치겠습니다.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